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사기 결혼을 했던 전 남편이 아이를 볼모로 계속 빌붙으려 해서 응징하고 지원을 끊어 아이를 데려올 것이라는 당찬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돌싱녀입니다. 저희 이혼 스토리와 비슷한 과정을 겪으셨다는 어떤 분의 글을 읽고 저도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24살 어릴 때 결혼을 했어요. 그때 제 주변에 있던 여자친구들이 마치 유행처럼 하나둘 결혼을 하더라고요. 한 명씩 부케를 받고 부케를 받은 친구가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결혼 생각이 없던 친구도 부케를 받으면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한 친구가 6명이 있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친구들이 먼저 모두 결혼을 했고 친구들 중 마지막에 결혼한 것이 저였어요. 그렇게 2년 사이에 총 7명이 줄줄이 결혼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 부케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유행처럼 결혼을 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 저도 친구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 결혼을 한 것이었겠죠. 결혼 후 3개월 만에 바로 아이가 생겼고 어린 나이에 육아와 가사를 하며 지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믿고 사랑해서 평생 반려자로 생각해 결혼한 사람의 배신이라는 것은 저에게 참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참고 살아보자 라는 생각도 했지만 전 남편과 상간녀는 제가 둘의 사이를 알게 된 후에도 서로를 그리워하며 가끔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참고 넘기려 했지만 제가 알게 되었는데도 인연을 끊지 못하는 그 둘을 보면서 전 남편과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빠져줄게 하며 이혼을 했습니다. 바람난 남편과 사는 것은 껍데기랑 사는 느낌이랄까요? 무엇을 위해 이런 것을 참고 살까 하는 생각에 참고 넘기고 살아보려 했던 제 자신이 한심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육아에만 신경 쓰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아빠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가족이 나란히 다니는 걸 보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부모 잘못 만나서 평범한 가정에서는 일상인 가족 나들이도 못하는 것에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편모 가정 아이인 것이 티가 난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저는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우리라 다짐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혼을 했을 당시 저는 26살이었습니다. 주변 분들이 아직 어린 나이라고 아이도 있는데 1살이라도 어릴 때 좋다는 사람 있으면 아빠도 만들어주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죠. 전 그 말뜻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혼자서도 내 아이 보란 듯이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이에게는 아빠가 있으면 좋기는 하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인이 소개팅이나 맞선 형식은 아니었지만 남자를 소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급한 일이 생겼다고 일적으로 누가 잠깐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인과 한 남자를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이것도 인연이고 시간도 저녁 식사를 할 시간이 되었으니 함께 저녁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크게 불편함이 없었기에 그러자고 했어요. 그게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인과 함께 만나게 된 그 사람은 저를 첫인상이 좋다면서 지인에게 저와의 만남을 부탁했고 지인은 제 소개를 이혼녀의 어린아이가 있다고 했답니다. 그래도 좋다고 하던 그 사람은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참 배려심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그 사람도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고 일단 편안하게 만나나 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주변 분들이 1살이라도 젊을 때 좋아해주는 사람 있으면 만나보라고 했던 말도 기억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만남을 이어갔는데 그 사람은 저보다 7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 당시 아이는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한 돌싱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비슷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위로와 공감을 해주며 좋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서로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기에 결혼식은 생략하고 신혼여행 겸 여행을 다녀온 후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합쳐 함께 살기로 했지요. 여행 갔을 때 그 사람이 저한테 말하더군요. 사실 거짓말을 한 것이 있다면서 이건 꼭 말하고 용서받고 싶다며 하는 말이 실제 나이가 저보다 7살 많은 것이 아니고 12살이 많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멍했지만 부부간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공주대접 받는다는 얘기도 들은 적 있고 그 사람의 배려심이 나이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거짓말은 나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말들 중에서 거짓말이었던 것이 하나하나 나오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아이와 둘이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유통업을 하는 사람인데 외국에 집을 계약한 것이 있고 그 집 계약이 만기가 되면 돈이 들어올 것이라며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저희 집에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으면서도 그때까지 저는 순진했나 봅니다. 그 말을 믿고 오케이 했고 그저 막연하게 그 나이쯤이면 어느 정도 모아놓은 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남편을 잘 따르는 것이었어요. 뭐랄까, 아이 없이 이혼한 사람이라는데 아이를 참 잘 다루더라고요. 이 점이 너무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좋게 넘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저는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저도 한 번의 상처를 가지고 다시 만난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이 무렵부터 사건이 하나둘씩 터지게 됩니다. 임신 중에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햄버거를 사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하더군요. 미국에 있는 집에 문제가 생겼다는 등의 이해가 가지 않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어려워져서 자금이 돌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백수였던 것이었습니다. 직장은 저 만나기 전에 지인과 하던 일이 마지막 오더를 받았던 것이었고, 저와 살기 시작하면서 망해가던 회사를 부여잡고 일을 다시 해보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다시 일어나 보려고 직원도 없는 회사를 혼자 출근하면서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번듯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결국엔 사무실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난 것이었죠. 그런데 생활비는 꼬박꼬박 주긴 했어요. 월 100 정도를 주었었는데 그건 어디서 생긴 것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지인한테 빌리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준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마련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점점 생활비를 안 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측은한 마음에 오죽 힘들면 그럴까 싶어서 기존에 모아놓았던 돈으로 아끼며 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더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제가 모은 돈도 얼마 안 남았을 때쯤 일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었나 봐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곤 저희 외삼촌한테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저희 외삼촌에게까지 찾아가서 5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라며 저에게 주었던 것이었어요. 외삼촌한테 빌린 돈도 갚지 않아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 쌈짓돈을 꺼내서 외삼촌한테 대신 갚아드렸습니다. 그 이후 하나둘씩 정신없이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엄청난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살던 집으로 들어오며 살림을 합쳤는데 그 사람이 저희 집으로 주소 이전을 했더니 남편의 우편물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하는데
전부 독촉장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서 확인해 보니 회사는 오래전 망한 회사였고, 대출이며 세금이며 건강보험, 자동차 과태료 등등 독촉장들이 박스 하나를 채울 정도였습니다. 그 갚아야 할 돈은 셀 수 없을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돈도 없고 빚이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나이도 속인, 이것은 작정하고 사기를 치고 저와 결혼한 것이었지요. 미국에 있다고 했던 집도 거짓이었습니다. 이제 곧 아이 출산일이 다가오는데 저는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도 안 되었고, 정신없이 터지는 일들을 보며 아무 생각도 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출산을 했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일주일은 산후조리원에 있었어요. 그것도 돈이 없다면서 일주일만 있자고 해서 전 일주일 후 집에 와서 육아를 시작했어요. 아이를 낳은 후 몸을 좀 추스리고 나서 독촉장들에서 빚어진 이 상황들을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는 남편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속이고도 사실을 말하면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듯 당당하게 말하는 그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시댁으로 갓난아이를 데리고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 부모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나는 속아서 혼인신고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 했더니, 그 부모님은 한숨을 쉬며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두고 혼자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시댁에서 전화 오고 난리였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본인들은 나이가 있어서 갓난아이 키울 힘도 없고 이래저래 여건이 안 된다며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면서 데리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한참을 멍한 상태로 집에 있는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으나 모른 척 했습니다. 잠시 후에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땡서방이 지금 애기 데리고 집에 왔다가 애기를 두고 갔다는데, 자기 엄마는 연세가 있으셔서 힘들어 갓난아이 못 키우고 사업으로 우리 엄마는 바쁜 와중에 아이까지 키우라고 하는 태도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집에 들어온 그 사람에게 저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 아이는 당신이 키우라고 했습니다. 당장 친정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제 말에 묵묵부답이길래 저는 친정으로 가서 다시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그 인간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이 둘을 데리고 생활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찾아온 그 사람은 며칠을 찜질방에서 지냈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어쩌겠어요. 한 번의 이혼을 겪고도 사람 보는 눈을 키우지 못한 제 잘못이죠. 그 사람에게 저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무슨 일이든 해서 생활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이 낳은 지 2주째인데 몸조리도 제대로 못해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차려주시는 미역국과 밥을 먹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이는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가 되었을 때쯤에 그 사람은 친정아빠가 소개해준 회사에 입사해서 일하고 있었죠. 근데 사람 본성은 바뀌지를 않는 것인지 허풍에 허영심만 가득한 그 사람은 항상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다. 어쩌다 보니 이러고 있는 것이고 조만간 제자리 찾을 것이다. 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따위 허풍쟁이가 사위라는 것에 소개해준 친정아빠의 입장이 난처해지기만 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금수저도 아니면서 왜 이런 허영심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인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보여주었던 배려심이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헤어짐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우리 큰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까지 큰아이는 그 사람을 자기 아빠라고 알고 살았는데, 그 어린아이를 붙잡고 그 사람 하는 말이 너희 아빠랑 살 때와는 달라. 나와 살려면 지킬 것은 지키면서 살아야 해. 사람은 신용이 중요해. 어린 제 아들은 자기 친아빠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 말에 아이가 충격받았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욕도 아까운 그 사람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신용을 누구한테 얘기하냐고요? 거짓말로 무장해서 나에게 사기치고 결혼을 한 주제에 지금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거지를 거두어 주었더니 갑자기 아이가 미워져서 아이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이후부터 저와 그 사람은 서로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각자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가 3살이 되면서 일을 시작했고 제 월급을 모아서 집을 이사하려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버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내 월급은 모아서 이사하자고 했더니 100만 원씩 6개월 정도 주더군요. 어느 달에는 70만 원을 주길래 물어봤더니 작은 애와 본인이 쓴 만큼 주는 것이라고 하며 제가 제 아들만 챙기니 이러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 저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나는 내 배 아파서 낳은 똑같은 내 아이들이고 나는 한 번도 차별을 두고 아이들을 대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남편도 그 말에는 반박을 못 하더군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전 남편의 아들과 본인 아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제가 밥도 안 차려주고 나밖에 모르는 고집센 여자라고 말하고 다녔다네요. 살고 있던 동네는 제가 큰아이랑 둘이서 살 때부터 거의 14년을 살았던 곳이라 주변 이웃들을 많이 알고 지냈는데 그중 제일 친한 언니한테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언니 남편한테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군요.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직장 생활에 아들 둘 키우며 집안 살림까지 하는 나에 대해 이렇게 문외인간처럼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하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시댁에 전화를 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시부모는 우리도 모른다. 걔가 뭐 우리에게 용돈을 주기를 하냐. 나도 내 아들이지만 이해가 안 된다. 어쩌겠냐. 그럼 그때 받아주지 말지 그랬냐. 이제 와서 이런 전화는 또 왜 하냐.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살기 싫으면 살지 말아라.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이혼할 것이니 이제 전화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우리 큰아이에게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은 둘 다 제가 키우려고 친권과 양육권을 달라고 했더니 널 어떻게 믿냐? 나 없을 때 내 아들 때릴 거 아니냐? 하며 둘째는 절대 못 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합의 이혼 시도가 3번 넘게 번복이 되고 더 이상 그 사람과 엮이는 것도 힘들어 못 견디겠어서 작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고 서로 위자료와 양육비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꾸 생각이 나고 애처롭고 궁금해서 자주 찾아갔습니다. 저를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작은 아이가 울고불고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은 아이도 내가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해도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인지 번번이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은 둘이 살면서 몇 년 만에 보니 그 사람과 작은 아이 둘 다 참 안 좋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참 많은 나쁜 짓을 했지만 아이는 내 아이이니 아이를 위해서라도 주말에 집에 찾아가서 청소도 해놓고 먹을 것도 해놓고 왔습니다. 한 번 다녀오면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집이 더러워지거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또 아이가 엄마를 찾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질긴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작은 아이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 배 아파 낳은 아이인데 그 사람은 아이에게 저를 참 나쁜 사람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저에게 한번 얘기를 해주는데 친가에 가면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전 남편이라는 사람은 제 욕으로 시작해 제 욕으로 끝난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의 형의 아들도 저희 작은 아이처럼 어릴 적 엄마를 잃고 아주버님과 둘이 살며 자랐는데 제가 많이 돌봐주었었거든요. 그 조카가 군 제대 후 저를 찾아와서
작은 엄마는 어려서부터 멋있어 보였고, 혼낼 때는 눈물이 쏙 나오게 혼내도 잘해줄 때는 한없이 잘해주어서 저에게 엄마의 정을 느끼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카가 저에게 잘해주셔서 감사했다고 하는데 마음이 울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카는 그동안 시댁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주며 내 아빠, 내 할머니, 내 작은 아빠이지만 너무한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내가 그 집 며느리로 사는 동안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욕밖에 없으니 분하기도 하잖아요.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전 남편을 만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껏 당신이라는 인간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허풍만 떨고 허세가 자존심인 줄 알며 거지나 마찬가지인 것을 거둬주다시피 했더니 알고 결혼을 한 것이면서 큰아이에게 몹쓸 짓이나 한 문외인간이라고요. 작은아이가 친구들과 잘 못 어울리고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나에게 보내지 않는 것은 아이가 어떻게 되건 간에 아이를 볼모로 나와 친정에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수작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요. 당신이 그렇게 싫다고 뒤에서 욕하던 당신 엄마와 형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좀 보라고요. 그 엄마의 그 자식, 그 형의 그 동생이니 앞으로는 본인 식구들 욕도 하지 말라고요. 당신 어머니가 말하길 내 친정이 부잣집으로 교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자랑할 거리 좀 만들어 달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다. 보증금 1070짜리 집을 자가인 것처럼 속였던 당신 어머니가 아들 장가 잘 갔다고 자랑은 하고 싶었나 보다. 당신이 뭔 잘못이겠냐.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 죄라면 죄겠지. 하지만 이것은 알아야 한다. 그런 집에서 자랐다고 당신처럼 자기 부모와 똑같이 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작은 아이와 살 곳이 마땅치 않아 지금 당신과 아이가 살고 있는 집에 살게 해주었는데 이제는 집도 빼버리겠다. 내가 이렇게 집도 빼버리고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으면 아이도 당신에게 필요가 없어질 것이란 것도 안다. 아이가 필요 없어지면 나에게 보내라.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내었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그 집을 내놓고 통보했더니 그 사람은 500에 60짜리 계약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혼 후에 하던 일이 잘 풀려서 그 사람과 작은 아이가 살고 있는 집 말고도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고 조금만 더 모으면 머지않아 작은 아파트라도 매입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그 사람은 참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속는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아이를 볼모로 저에게 불쌍한 척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그 사람의 수작에 이용당하는 일도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요즘도 계속 전화가 오고 있는데 아이와 연관지어 가며 힘든 척을 하려는 것이 뻔해서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를 더 이상 못 키우겠다는 소리가 나오겠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우리 큰아이에게 했던 말, 네 아빠랑 살 때랑은 달라. 사람은 신용이 우선이야. 본인을 친아빠라 알고 자란 7살짜리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인데 본인이 힘들면 친자식이라고 데리고 있으려고 하겠어요? 저는 이혼 후에 일이 잘 풀리기도 했지만 번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투자 목적의 집도 하나 사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것은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인지 자꾸만 전화해서 저자세로 나오는데 이거 저에게 빌붙으려는 거 맞죠? 그 사람의 전화는 수신 차단했고 아이랑만 연락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그 사람은 저희 엄마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고집이 세냐는 개소리를 하고는 아이 생각해서 제가 이러면 안 된다고 했다네요. 엄마가 그냥 대꾸하기 싫어서 끊어버렸답니다. 내가 아이 생각해서 이혼한 뒤에도 지원을 해주었더니 그 인간은 저를 아직도 본인 와이프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 이혼 후 일도 잘 풀리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잘 살고는 있지만 작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마음 아파하며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에 대한 짠한 마음을 여지껏 그 사람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에 노란한 저희 우유부단함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욕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내 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그렇게 해온 것이니 너무 심하게 욕하시지는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남편 어머니와 전남편의 형이라는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냄새를 맡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남편 어머니란 사람은 너희 둘 나이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시 재결합하는 것은 어떻니? 라는 개똥 같은 소리를 하는데, 아줌마, 저한테 지금 지적질도 하고 싶고 조언도 하고 싶으세요? 두 분 거리에 나앉지 않게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말에 허세나 부리고 실상은 곧 월세집에서도 쫓겨날 거지나 마찬가지이신 분들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세요? 라고 시원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어른인데 어른에게 제가 그렇게 막말을 한 것이 마음에 좀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동안 참고 있던 말을 하고 나니 탄산 가득한 사이다 1.5리터를 마신 것 같이 시원했습니다. 전 남편 형이라는 사람은 예전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집에서 독촉장들이 전 남편 형의 이름으로 온다고 현재 집주인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그런 사람 모른다고 남의 집에 무단으로 주소 등록해 놓은 것인가 보다며 그냥 신고해 버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주제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전시모와 비슷한 말을 하길래 주민등록도 말소된 사람이 살아는 있었나 보다며 당신이나 당신 동생이나 실상은 가진 것도 하나 없으면서 허세만 가득한 사람이라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형이 한심하다고 그렇게 뒤에서 욕을 하더니 지금은 형이랑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 중인데, 동생도 곧 주민등록 말소자가 되면 그때 둘이 싸우지 말고 의지하고 잘 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제가 겪어온 것이지만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그 영향이 갔을 텐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큰아이는 잘 커주어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고 작은아이와도 자주 만납니다. 두 번을 이혼하고도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아이 때문에 또 끌려다니고 있냐고 비난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 남자 보는 눈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살아왔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아이가 눈에 밟혀 아이를 볼모로 저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전 남편에게 끌려다닌 바보 같은 면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다짐을 굳게 하려고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아이를 앞세워 찾아온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하면 제 풀에 나가 떨어져 자기 능력으로는 아이 못 키우겠다는 말이 머지않아 나올 듯 합니다. 그때 아이를 데려와 두 아이 데리고 행복하게 살 날을 고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에게도 자세하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상세히 적고 나니 후련하네요.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의 이혼으로 상처가 크셨을 텐데 약해지지 않고 견뎌내 주셔서 제가 다 고맙습니다. 두 아이와 함께 살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실 날이 얼른 오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모두가 진상인 시댁 식구들을 하나하나 응징한 멋진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착한 며느리병 걸리신 분들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이 된 결혼 4년차 여자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내년에 가질 계획이고요. 시댁 식구들과 중간 역할 못하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성격상 대화 도중에 큰 소리가 나거나 상대가 기분 나쁘다는 투로 말을 하면 어쩔 줄 몰라서 눈물부터 나려 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의 만행들에 말 한마디 못하고 참고만 살다가 저도 못 참겠어서 할 말 다 하고 때로는 먼저 공격적인 말도 하고 하다 보니 그런대로 시댁 식구들의 진상짓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말을 해봐도 좋게 좋게 하라는 말씀뿐이어서 판에 시집살이 대처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글 한번 올렸다가 욕 무지하게 먹으면서
대처법을 배웠습니다. 하, 평생 먹을 욕, 그때 다 먹은 것 같네요. 친구들 중에서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도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친구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들도 큰 소리가 오가는 상황에서는 엄청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유로운 척 하면서 상대를 놀리고 화나게 만드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어떻게 되냐 물으니 하다 보면 된다고. 결혼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와 서로 감정 상할 일 있으면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싸울 일을 피하기만 했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피할 수가 없으니 참 힘들었습니다. 저도 나중에는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으니 시댁 식구들과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말해야지 하면서 혼자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신랑도 순하기만 한 사람이라 내 살 길 내가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혼 때부터 시댁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뵙는 시부모님이 그 중에서 저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는 분들이었어요. 신랑은 이남 일녀인데 형이 있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올해 마흔이 된 사람이고 나이가 있다 보니 작년부터는 결혼을 포기했다고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누이는 미혼이고 저와 동갑입니다. 신혼 때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매주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왔어요. 그렇게 주말마다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저희 집에 와서 술판을 벌이는 것을 거의 1년 반을 참고 살았네요. 처음에는 저도 그런 술자리가 재밌기도 해서 함께 즐기고 그랬는데 술상을 차리는 것과 치우는 것을 혼자 다 하려니 너무 힘들고 치우는 것은 신랑이랑 함께 한다 해도 별 도움도 안 돼서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하는 행동들이 정말 정상인 같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더 힘들었습니다. 제가 시댁 식구들 각각 어떻게 처리했는지 적어 볼게요. 일단 시부모님, 신혼 때부터 저희만 만나면 여행 타령을 했습니다. 신랑 앞에서는 말씀 안 하시다가 신랑이 화장실을 가거나 자리를 비운 사이에 두 분이서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여행을 보내달라 하셨습니다. 동남아 정도면 1년에 한 번 정도 보내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1년에 한 번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을 동남아 여행 보내드릴 여력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여행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유럽 타령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폰에 있는 유럽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만날 때마다 유럽 여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참지 않고 할 말은 하자고 결심한 이후부터 시부모님이 유럽 여행 말씀하실 때마다 저도 가고 싶어요. 어머님, 아버님 유럽 가실 거면 저희 휴가 기간에 저희 꼭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언젠가부터 여행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여행 얘기가 사라지고 난 후에 시어머니는 옷 사진들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옷 사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그렇게 편하다고 하더라. 이쁘지 않니? 하셔서 네, 예쁘네요. 하고 대답하면 사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옷 사진을 보여주시면 엄청 예쁘다고 하면서 제가 먼저 사달라고 했어요. 제가 자꾸 사달라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것을 사주는 것이지 시어머니가 무슨 며느리에게 옷을 사주냐고 하시길래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보다 경제력이 훨씬 좋으신데 무슨 말씀이시냐고 하며 이 정도도 못 사줄 정도로 제가 안 예쁜 며느리냐고 기분 나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고 나서는 시어머니 저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일이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비싼 옷이나 가방 사진 폰에 저장해 놨다가 심심하면 시어머니 보여드리면서 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가끔 허허하고 웃으시면서 하나 사주라고 하시고 어머니는 아버님 째려보시고요. 내가 먼저 사달라고 하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또 뭔가 요구할 것 같아서 주기적으로 필요도 없는 옷이나 가방 시어머니에게 사달라고 하며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담스러워 하시며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아요. 두 번째는 아주버님. 신혼 때 1년 넘게 주말 술자리에서 저에게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제 친구들을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누구 쌍싸다고 맞으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제 친구랑 8살 차이가 나는데 제가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아주버님에게 제 친구를 소개해 주나요? 처음에 아주버님이 소개팅 얘기를 하길래 35살 넘은 미혼인 언니들 소개를 해주려고 했더니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있었더니 나중에는 주중에 일하는 시간에 자꾸 톡으로 소개팅 시켜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본인 집에 와서 저에게 밥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희 집 근처에서 혼자 사는데 저 일찍 끝나는 날 자기 집에 들러서 밥을 하고 가라는 말을 가끔 했었어요. 설마 소개팅도 자기 집에 와서 밥 해놓고 가라는 것도 농담이겠지 했는데 계속 얘기하는 것을 보니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술자리에서 소개팅 해달라고 하는 아주버님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나이가 너무 많으시고,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외모인데다가, 내 또래 여자들 나이 많은 남자 싫어한다고요. 경제력도 평범한 수준인 아주버님을 내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었다가는 저 매장당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 웃으면서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할 때 아주버님 이성을 잃으면 어쩌나 해서 속으로 조마조마했는데 아주버님은 인상만 조금 쓰는 정도로 넘기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밥 차려놓고 가라는 말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고 하며 아주버님 결혼 안 하신 거 정말 다행이라고 했더니 신랑이 빵 터졌어요. 저도 웃으면서 신랑에게 형이 저런 헛소리를 하면 진작 못하게 했어야지 뭐가 좋다고 웃냐고 말했는데 다들 웃는 분위기라 아주버님 화도 못 내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소리 안 하더라고요. 세 번째, 욕부터 나오는 시누이. 시누이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제 물건을 만지고 마음에 드는 물건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던 때에 시누이는 저희 집에 와서 드레스룸부터 들어가서 제 옷을 이것저것 입어보고 이거는 또 언제 샀대요? 언니 돈 많은가 보다. 이러면서 꼭 뭐 하나씩 집어갔습니다. 참다 못해 한번 내 물건이나 옷 가져가지 말라고 했더니 바로 거실로 나가서 신랑과 아주버님에게 말하면서 제가 죽자고 덤벼들어서 무서웠다면서 실실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해 그만하고 저도 시댁에 오면 자기 거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우리 술 먹고 풀어요. 하는데 정말 시누이와 아주버님에게 할 말은 하기로 결심한 이후에 주말에 드레스룸과 방문들을 전부 잠궈버렸습니다. 어차피 거실에서 큰 상 펴고 술자리를 하니까요. 시누이 그날 저희 집에 오자마자 드레스룸 문이 잠겨 있으니 왜 잠궈놨냐고 하더라고요. 아가씨가 자꾸 내 물건 만지고 가져가는 것이 싫어서 그랬다고 웃으면서 말해 주었어요. 형제끼리 뭘 그렇게 치사하게 구냐고 하길래 출가한 형제 집에 와서 제멋대로 이것저것 만지고 갖고 싶은 것 있으면 가져가고 하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고 웃으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방문도 잠궈놨으니 방에 꼭 들어갈 일 있으면 저에게 말하고 방에 들어갈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열쇠로 방문을 열어주겠다고 활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날 시누이가 계속 인상 쓰고 있길래 술 따라주면서 기분 나쁘냐고 그러길래 진작부터 기본 예의를 지켰으면 되지 않았냐고 하며 기분 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속으로는 시누이에게 쌍욕을 하면서요. 시누이는 또 주말에 저희 집에 와서 술자리 할 때마다 제가 안주 먹는 걸로 뭐라 했어요. 살살 웃으면서 저에게 요즘 좀 찐 것 같은데 관리 안 하냐고 하며 결혼했다고 퍼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농담처럼 말하니까 화를 낼 수도 없고 신랑과 아주버님도 웃어넘기니까 화를 내면 성질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까봐 두렵기도 해서 말을 못했어요. 시누이는 완전 마른 체형이고 저는 보통 체형인데 자기가 마른 것이면서 저에게 자꾸 살쪘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짜증났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시누이를 먼저 공격했어요. 너무 말라서 남자들이 아가씨 여자로 안 보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남친을 못 사귀는 것 아니냐고요? 아가씨 너무 말라서 광대뼈가 두드러져 보여서 얼굴도 부담스러운데 여자 몸매도 아니고 그냥 깡마른 중년 남자 같은 몸매를 가져서 남자들이 여자로 안 볼 수도 있으니 일단 식사량부터 늘려서 살부터 좀 찌라고 했습니다. 요즘 성형하는 거 흠도 아닌데 광대뼈는 대학 때 좀 깎지 왜 그냥 두었냐고 했더니 저에게 욕하고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신랑이 그래도 새언니인데 어딜 욕을 하냐고 했는데도 욕을 멈추질 않더라고요. 시누이가 저에게 욕을 하니까 저도 화가 났긴 했는데 끝까지 웃으면서 계속 광대뼈 크다, 허리부터 골반까지 일자로 뻗었다 하면서 계속 남자 몸매라서 남친이 없는 것인데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하냐고 놀려주었습니다. 저에게 계속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하는 시누이에게 아주버님이 그만하라고 말리며 소리 지르다가 뺨을 한 대 때렸더니 조용해지더라고요. 제가 아주버님에게 아무리 동생이어도 30이 넘은 여자를 어떻게 때릴 수가 있냐고 했는데 속으로는 참 통쾌했어요. 아가씨 괜찮냐고 하면서 그러길래 왜 기분 좋게 술 한잔 하러 와서 별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분위기를 망쳐놓냐고 기분 풀고 술 마시자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시누이는 계속 울고불고 오빠들에게 욕하고 하다가 아주버님한테 끌려나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서 술자리를 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이것저것 사연글도 많이 읽어보고 해서 그때 가장 큰 문제가 중간 역할 제대로 못한 신랑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 당시에는 저도 신랑도 처음 겪는 일이라 어쩔 줄 몰라서 그랬던 것으로 이해하고 살고 있어요. 가끔 신랑에게 신혼 때 얘기하며 중간 역할 제대로 하라고 한마디씩 하면 신랑 아무 말도 못해요. 시누이는 지금도 가끔 만나면 제가 웃으면서 몸매나 광대뼈 가지고 놀리는데 기분 나빠하면 장난으로 그런 걸로 뭘 인상을 쓰냐고 하면서 웃어줍니다. 매번 그런 소리를 하면 제가 작정하고 시누이 놀리는 것이 될까봐 아주 가끔만 그래요. 아주버님은 가끔 소개팅 어쩌고 아직도 그러는데 시어머니 듣는 데서 나이 많고 능력 없어서 내 친구들은 절대 안 된다고 친구들에게 무슨 욕을 먹으려고 내가 아주버님을 소개해 주겠냐고 말했다가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끝까지 웃으면서 어쨌든 친구들 사이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어서 아주버님과 내가 아는 여자와 절대 소개팅 시켜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올렸던 글에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신 대로 할 말 다 했는데 어떤 분의 말씀대로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난리 나고 큰일 나고 할까봐 겁이 났을 뿐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할 말 다 하면서 때로는 공격적으로 때로는 놀리면서 말했더니 시댁 식구들 오히려 저에게 잘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착한 며느리병 걸리셔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할 말 다 하셔도 된다고요. 걱정하시는 그런 큰일은 절대 안 생길 거라고요. 제가 시댁 식구들이 하는 헛소리에 할 말하고 있으면 신랑도 제 말에 맞장구 치면서 도와줘요. 가끔은 어제 신우가 한 말에 이렇게 말할 걸 하고 후회하곤 하지만 항상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말로 이기니까 가끔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괜찮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정상인 같지도 않은 시댁 식구들의 시집살이 극복하시려고 말빨 키우시느라 고생 좀 하셨겠어요. 쓰니님 대단하시네요. 멋지십니다. 이번 사연은 내 자취집에 들어와 폐인처럼 민폐 끼치며 생활하던 사촌동생을 시원하게 내쫓게 되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회사 다니는 미혼 자취녀입니다. 얼마 전 지긋지긋하던 동거인을 내쫓았네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독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벌써 자취만 8년이 되어 가네요. 작년 가을쯤 뜻밖의 동거인이 생겨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참다 참다 동거인을 내쫓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의 원인이었던 동거인이 눈앞에서 사라져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학교 졸업 후 자취집에서 가까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박봉이지만 그렇게 힘들지도 어렵지도 않은 일이라 그냥저냥 다니고 있네요. 남친은 없고요. 전 남친과 헤어진 후 30살이 넘어가니 누굴 만나기가 귀찮아 혼자만의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남매의 장남이고 전 장녀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 하나 있고요. 작년 가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발신자를 보니 넷째 작은 아버지의 딸인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형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사촌 동생이 많아요. 사촌 동생만 8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이지만 아버지는 저와 동생, 이렇게 딸만 둘이기 때문에 둘째 작은아버지의 아들이 장손 역할을 하고 있어 저는 그 사촌 동생에게 고맙다, 고생한다 얘기해요.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아버지의 형제들은 가끔 사고를 쳤고 아버지가 그 뒤처리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사촌 동생들을 귀엽게만 생각하고 자라왔는데요. 오랜만에 사촌 동생이 전화를 해온 것이라 저는 그 전화를 반갑게 받았습니다. 사촌 동생들도 제가 자취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고 가끔 퇴근 후에 사촌 동생들을 저희 자취집에 데려와 간단하게 저녁도 먹고 수다도 떨고 지내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사촌 동생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언니 이러더라고요. 전 깜짝 놀라 왜 그러냐 물었죠. 동생은 언니, 나 언니 집에서 며칠만 있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바로 묻고 싶었지만 일단 와서 얘기하자고 얼른 오라고 했어요. 사촌 동생은 늦가을인데도 슬리퍼에 반바지 차림으로 정말 집에서 방금 나온 사람 같은 차림새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 사촌 동생과 저는 9살 차이인데 그런 차림새로 온 사촌 동생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밥도 못 먹은 것 같아 냉장고에 있던 반찬과 국을 내와 밥을 먹이고 자초지종을 물으니 아빠와 싸웠다고 하더군요. 불같은 성격의 작은 아빠였지만 그래도 사촌 동생을 무지 아끼던 분인데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사촌 동생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네요. 사촌 동생과 동거가 시작된 후에도 저의 생활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회사 집, 회사 집. 사촌 동생은 전문대 졸업반이었지만 취업계를 내고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온 이후에는 나가던 알바마저도 그만두었어요. 작은 아빠와 얘기가 잘 되면 금세 내 집에서 나가겠지 했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하루 종일 먹지도 않은 채 TV와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가여워 저는 출근 전 탁자 위에 5,000원, 10,000원, 지갑에 있던 돈을 올려놓고 나왔어요.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 되니 생활비며 관리비며 많이 오르더라고요. 얼마 안 있다가 가겠지 했지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시간이 계속 흘렀어요. 사촌 동생은 집으로 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사실 동생이 오는 날 작은 집에 연락드려 저희 집에 있으니 걱정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작은 집에서는 동생을 별로 걱정하지도 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 동생이 제 자취집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동거 기간이 길어지니 힘들었습니다. 사촌 동생은 제 집에서 하루 종일 혼자만의 시간을 마음껏 즐기는 듯 했어요. 그렇게 저희의 동거 생활이 3개월쯤 되어갈 무렵 동생의 용돈 요구가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친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친이 생긴 후 동생은 조금 활기를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혼자 굶고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내는 동생을 보며 걱정을 했었는데 남친 생긴 후 활기찬 모습에 저는 남친을 집에 초대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그래도 되냐며 제 말을 반가워하더라고요. 동생의 남친은 회사를 다닌다며 이틀 후에나 집에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틀 후에 보자고 했어요. 이틀 후 동생이 데리고 온 남친은 그냥 평범한 25세 남자였어요. 동생과 남친에게 간단하게 배달 음식을 시켜주고 동생이랑 예쁘게 잘 만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동생의 연애를 적극 지지해 주었어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날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방충망이 뚫렸는지 자꾸 벌레들이 집안에서 발견되어 봄맞이 기념으로 저는 주말 대청소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동생에게 같이 청소하자 했더니 동생은 약속이 있다며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혼자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기사 청소도 그렇게 할 게 많지 않았어요. 살림도 별로 없는 방 두 개의 자취집이 뭐 그리 할 것이 많겠어요. 저는 상쾌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침대가 있는 침실방과 옷방, 그리고 거실 겸 주방을 차례대로 정리하기로 하고 신나는 노래를 틀고 침실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테이블 먼지도 털어내고 침대포도 걷어 뽀송뽀송한 것으로 갈면서 침대 밑에 청소기를 돌리려는데 침대 밑에 휴지 쓰레기가 잔뜩 보이는 거예요. 뭔 쓰레기가 이렇게 많나 하며 봉지를 가져와 담아냈습니다. 동생이 그런 거겠죠. 치우려다 못 치웠나 싶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매트리스 커버만 치우고 침대를 사용했더니 침대 밑으로 먼지가 들어가 청소하기 번거로웠던 적이 있어서 그 이후엔 침대 바닥까지 내려오는 침대 커버를 사용했거든요. 일부러 넣지 않는 한은 쓰레기가 그곳에 들어갈 일이 없었죠. 제가 한 것이 아니니 동생이 그런 것이었겠죠? 으이구 가시나 이러면서 나머지 청소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침실 정리가 끝나고 옷방을 청소하고 거실 겸 주방으로 나와 청소기를 돌리는데 저는 항상 벌레가 싫어 쓰레기는 작은 봉투에 자주 넣어 버리는 성격입니다. 침실과 마찬가지로 소파 밑에는 각종 과자 봉지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어요. 언제 먹었는지도 모르는 과자 봉지를 보자 저는 동생에게 한마디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청소를 끝내고 샤워 후 맥주 한 잔 마시려고 하고 있는데 동생이 들어오더라고요. 며칠 전 새로 산 제 원피스를 입고서요. 저와 동생의 체형이 비슷해서 동거 이후 사촌 동생은 제 옷을 입기도 했는데 캐시도 안 한 원피스를 동생이 입고 나갔다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올라오는 화를 애써 참으며 우리 진지하게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청소하다가 발견한 침대 및 소파 및 쓰레기에 대해 물었더니 동생은 치우려 했는데 잊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동생에게 화를 낼 수 없어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제때제때 버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입은 옷은 사고 나서 개시도 안 한 것인데 다른 일상복은 몰라도 외출복 같은 것은 물어보고 입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몰랐다며 미안하다더군요. 잘못을 인정하는 동생의 모습에 화가 풀리고 동생이 귀엽기도 해서 치킨 한 마리 시켜 같이 먹자고 했더니 밥 먹었다며 괜찮다네요. 저는 혼자 치맥을 하며 그날도 그렇게 마무리되었어요. 그렇게 며칠은 동생이 조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생전 안 하던 설거지도 해놓고 가끔 청소기도 돌리고 동거 이후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동생이 그런 행동들을 하니 의아스러우면서도 철들기 시작하나 하는 마음에 반가웠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저녁 알바를 나간다며 저와의 생활 패턴이 반대가 되어 대면하는 시간이 많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제가 퇴근할 때 알바를 가서 새벽 2시쯤 들어오더라고요. 번화가의 호프집이라는데 저는 밤늦게 들어오는 것이 무섭지 않냐 했더니 남친이 데려다 준다 하길래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쯤 지났나 봐요. 제가 출근하면 집에 남아있던 동생이 하던 청소와 설거지를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생이 집안일을 한 것이 며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동생이 알바도 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보기 좋아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활이 이어져 여름이 되어갈 무렵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계속 켜놓아서 냉방병이 걸렸는지 열이 나고 몸살 기운이 있었어요. 과장님께 오전 근무만 하고 조퇴하겠다 말하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집에 와서 한숨 자려 했죠. 병원에서 나와 집에 가는 길에 보이는 떡볶이집을 보니 사촌동생이 생각나 전화했어요. 땡땡아, 일어났어? 밥 먹었어? 했더니 언니, 왜? 아직 안 먹었어. 하는 거예요. 언니 지금 퇴근하는데 집에 가는 길에 사갈까 해서 전화했어. 어? 언니, 지금 온다고? 어? 어, 몸살 기운이 있어서 일찍 퇴근했어. 안 먹었으면 사갈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동생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운 듯 했으나 두통과 오한을 느끼고 있던 터라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떡볶이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니 동생이 웬일로 현관까지 마중 나오더라고요. 떡볶이 봉투를 쥐어주고 옷방에서 옷을 갈아입으려 들어가는데 누군가 화장실에서 나와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사촌 동생의 남친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라 동생을 쳐다봤더니 동생이 아, 언니, 아까 오빠가 근처에 잠깐 일하러 나왔다가 일이 빨리 끝났다고 나가자고 해서 라며 말을 하는데 제가 아, 그럼 미리 말하지. 땡땡 씨 거도 사올걸. 그럼 잘 나갔다 와. 나 잘 거야. 땡땡 씨 반가웠어요. 그리고 땡땡이 잘 지켜줘서 고마워요. 하고 옷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병원에서 맞은 주사 때문인지 비몽사몽해서 떡볶이는 너희들끼리 먹으라고 말한 뒤에 바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뭔가 어색한 방의 분위기였지만 침대 위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잤는지 모르지만 한숨 푹 자고 일어나니 오전보다는 조금 몸이 나아진 느낌이더라고요. 물을 마시려 거실로 나오니 아까 있던 동생 남친과 동생이 TV를 보다 잠들었는지 소파에서 서로 기대 누워 있더라고요. 행여라도 아이들이 깰까봐 조심스레 물을 마시고 다시 방에 들어와 누우니 나도 모르게 또 잠이 들었어요. 눈을 뜨니 깜깜한 밤이더라고요. 그렇게 자고 일어나니 몸은 멀쩡해진 듯 했어요. 언제 나갔는지 아무도 없는 집안의 적막함에 쓸쓸함이 느껴져서 친한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했어요. 대학 동기들은 결혼을 한 친구도 있고 미혼인 친구도 있는데 친한 친구 7명이 모임을 만들어 봄이나 가을쯤 3박 4일 정도로 여행을 가기도 하거든요. 평소 자주는 안 모이지만 1년에 한두 번은 꼭 만나 그동안의 일상을 공유하며 무한 수다 여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여행 날짜를 맞추려 다른 휴가들을 모아서 이때에 몰았습니다. 혼자인 친구들은 미혼의 삶에 공감하고 기혼인 친구들은 기혼의 삶에 공감하며 스트레스를 함께 풀어버리죠. 제 꿀꿀한 기분을 알았는지 올해는 여름 가기 전에 보자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일하는 회사의 업무 일정이 정확치 않아 주로 이 친구에게 맞춰 여행 일정을 짜는 시기라 이 친구가 여행 일정을 잡으면 다 같이 모이는 시기였어요. 친구는 마침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 날 연휴 껴서 월차를 쓰면 시간 낼 수 있다 하여 그러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서 아픈 몸을 견뎌내야 하는 싱글이라서 서럽기도 하지만 이런 이벤트가 있고 또 그 이벤트가 반가워 한동안 들뜬 분위기로 지냈답니다. 사촌 동생과의 동거 생활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던 기간이어서 이번 여행은 저에게 특히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았어요. 어느새 여행 가는 날이 다가와 사촌 동생에게 집을 맡기고 여행을 떠났어요. 원래는 3박 4일 일정으로 갔는데 갑자기 일정 잡는 친구의 회사에서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이 2박 3일로 여행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쉬워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엄청 놀고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여행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는데 동생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하루 일찍 오는 것을 동생에게 말을 안 했더라고요. 친구 회사에서 일이 있어 빨리 왔다고 동생에게 말하며 핸드폰 충전하러 안방에 들어가는데 동생이 문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더라고요. 나와달라며 들어갔더니 동생의 남친이 제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이불로 상체를 가린 채. 그 모습을 본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더군요. 동생을 노려보며 얘기했죠. 야, 너 뭐야? 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얹혀 살면서 이게 말이 되니? 그동안 동생이라고 청소 한 번 안 해도 이해했더니 네가 이런 식으로 나와? 안 되겠다. 너 나가. 니네 집에 가든지 남친 집에 가든지 알아서 해. 저기 누나. 동생의 남친이 입을 때려는 순간 저는 땡땡씨도 마찬가지야. 땡땡이보다 나이가 많으면 조금 더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거 아냐? 여기가 모텔방이야 뭐야?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둘 다 나가! 너 이따위로 행동하면 안 돼.
아무리 사촌 언니라도 얹혀 살면서 눈치도 없이 아무 곳에나 쓰레기 박아두고 청소도 안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할 수가 있니? 그것도 모자라 남자까지 집에 데려와서 참 어이가 없다. 이러면서 사촌 동생을 보니 동생이 뭐가 문제냐는 듯이 얘기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생각 좀 하고 살아. 너 그리고 집에서 쫓겨난 이유도 이런 거 아냐? 맨날 더럽게 살고 정리도 안 하고 20살 넘어서도 눈치도 없으니 내가 작은 엄마 작은 아빠라도 너 내쫓겠다. 집안 꼬라지 봐봐. 넌 눈도 없어? 네. 집안은 제가 여행 가기 전과 다른 모습이었어요. 먹다 남은 음식물들 냄새와 탁자 위에 방바닥에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우선 땡땡씨 옷 입고 당장 나가 하며 침실 문을 닫고 거실로 동생을 끌고 나왔어요. 항상 좋게 좋게만 했더니 동생은 잘못인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저 없는 동안 둘이 신혼생활을 즐긴 모습이더라고요. 그동안 남친이 가끔 드나드는 눈치가 있기는 했지만 그냥 잠깐 기다리거나 하는 줄 알았지 저 없는 동안 지들 집처럼 있는지는 몰랐네요. 옷을 입고 나온 동생의 남친을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는 동생에게 옷을 입고 나오라고 했어요. 동생을 데리고 저는 작은 집으로 가서 작은 엄마에게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엄마는 그동안 고생했다며 먼저 데리러 가지 못해 미안하다 하시더니 그동안의 생활비는 계좌로 보내주신다 하셨어요. 그때까지 동생은 아무 말 없더라고요.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귀여운 동생이라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부모님 말 잘 듣고 너도 이제 성인이니 네 앞가림은 네가 하라 하고 나왔네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으니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작은 엄마가 생활비를 300만 원이나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 다시 돈 돌려드리겠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작은 엄마는 그냥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작은아빠에게 동생이 엄청 혼날 것이 뻔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더 이상 참아주기가 너무 어려웠던지라 조금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즐겁게 여행하고 돌아와 순간 짜증은 났지만 지긋지긋하던 동거인을 내보내고 나니 이제는 홀가분한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엄마가 돈을 그렇게 많이 보내주시니 제가 너무했다고 생각이 들어 나도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의 노예인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작은 아빠에게 무지하게 혼났을 동생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지가 그렇게 하고 다녔으니 혼나도 어쩔 수 없죠. 아무튼 이제 신경 쓸 동거인이 없어 너무나 행복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이 잘 풀려서 다행입니다. 사촌들을 예뻐하는 쓰니님의 고운 마음이 보여서 더 재밌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